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 이선엽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최근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는데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냥. 아, 굉장히 날카로워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또 의상도 대학생처럼. 대학생은 좀 그렇고 아, 그래요? 대학원생. 대학생 하면 너무 같고 박사학위 한 10번 떨어진. 대학원생 정도 네, 네. 느낌으로. 청바지에. 네. 아, 오늘 어디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자유롭게 사고를 하려면 아. 복장이 자유로운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차피 증권하는 분들은 조금 더 사고의 폭이 넓고 그다음에 좀 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럴 때 갇히지 말자는 생각에서 한번 옷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 코디는 누가 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옷이 몇 개 없어서 코디가 안 돼요. 그냥 양복이냐 사복이냐밖에 없어요. 그 요일 정해놓고 아. 입으시는 그런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고 네. 이번 주 초부터 뭔가 조금 괜찮아지는 듯한 모습들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보여줬고 네. 하이닉스랑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바뀌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메타버스 이런 것만 주구장창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많이 조정받았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약간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악재가 이전에도 제가 좀 과잉 반응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네. 그 며칠 안 된 사이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벌써 3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고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보다 바닥이 빨리 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비관적인 전망이었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없고 그렇게 빨리 바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근의 하락이 뭐 충분히 하락에 대한 이유는 저희들도 알겠고 일정 부분 하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장 하락에 대한 재료보다는 시장이 많이 과민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과민 반응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악재가 많이 중첩되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하나의 악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나왔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악재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다 보니 그걸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지나보면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죠. 네. 뭐 이제 뭐 큰 사탈이라든 얘기도 없고 중국의 전력 얘기도 언제가 들어갔는지 이제 잘 나오지도 않는 모습이고 뭔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악재에 대해서 그 정도 큰 악재면 지금도 굉장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웃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걸 다시 생각해야 되냐 될 정도로 물론 이런다고 해서 많이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과도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됐다라면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악재에 대한 과민 반응한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그 경기적인 측면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본적인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냐 아니면 경기로 인한 악재냐인데 어쨌든 경기적인 측면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렇다고 뭐 좋아진다까지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나쁘다라는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 타이틀도 예. 단단해지는 바닥의 신뢰 이렇게 네. 좀 달아주셨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또 센터님께서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슨 질문이든 좋다. 네. 막 던져달라라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아무거나 되죠. 예. 진짜 되죠. 예, 제가 할 수도 있는 건 뭐 첫사랑 못하는 건 언제 해보셨어요? 에휴. 아무거나 된다. 아니 시장과 그런 건안 관련된 돼요? 얘기만 집에서 하세요. 어떤 분이 보고 계실 텐데 좀 맞아 죽는 첫사랑과 사태가 결혼하신 거 맞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제가 센터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하나만 좀 그러시죠. 네. 예. 과민 반응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약간 이제 미국이랑 디커플링과도 좀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왜 우리만 좀 과민 반응을 해서 좀 많이 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선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하락했던 이유하고 같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미국보다도 높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글로벌 병목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우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은 어느 정도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악재가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규제는 미국은 지금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나왔었고 사실 올 상반기 지수가 3,300을 이끌었던 게 플랫폼이었거든요. 네. 그 관련주 그렇죠. 예. 크게 올랐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자동차 관련주 부진을 계속 방어해주고 있던 이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시장을 받쳐주고 계시는데 네. 기관의 매매 형태는 사실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이해는 돼요. 그 큰 기금들이 또 큰 자금들이 이 한국 같은 자그마한 시장에서 사실 자산 배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뭐 미국이라든가 글로벌에 대한 걸 늘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갈 만하면 계속 매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튜브도 되게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자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훌륭한 분들의 시각이었었고 또 저도 그분들의 시각을 들으면서 저도 배우는 건 많지만 이상하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얘기를 들었던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가 아닌가. 경계 시각도 중요하고 뭐 아닌 시각도 중요하고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근 한 달간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을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서 그걸 시청했던 투자자분들 심리는 어땠을까? 원래 이 정도면 될 걸 가지고 더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반응 보면 시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걸 지나쳐서 한국은 안 돼. 어떤 얘기가 나와도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는 걸 보고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과연 유튜버 하시는 분들 또는 많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아니면 또 여러 매체에 대한 쏠림도 사실 투자 심리를 많이 옥죄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많이 키웠어요. 작용을 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수급으로 봤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달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굉장히 만큼 고마웠어요. 했고요. 네. 근데 기관들은 여기서 더 가긴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기댈 거는 다시 또 맞습니다. 외국인이었었는데 네. 이 절묘하게 사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네, 좀 네. 귀환을 해준 거잖아요. 네. 앞서 일부 시황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기억에 10월 달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3조 8천억 순매도였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3조 정도 순매수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제 반등을 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센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최근에 이 외환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달러화가 계속 강세의 흐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오던 시기는 달러 약세기, 원화의 강세기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는 기간에서 11월 들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전환됐다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단순한 리밸런싱 정도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이제 환율하고 비교를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원화가 강세일 때, 즉 달러가 약세일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통상적으로 원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반대로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안으로 들어오면 많이 유입이 되면 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달러 보유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수준에서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우리가 수출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지수의 강세는
근본적으로 지금 유로 지역의 약화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지 사실 그렇죠. 우리의 수출이 좀 부진해서 벌어진 현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뭐 환율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빨리 돌아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다시 베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전체를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최근에 샀던 기업들이나 종목들을 보면 사실 특정 업종이나 종목 중심의 플레이가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제일 많이 산 건 이제 반도체 쪽이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매매를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면 물론 한국을 살 때 뭐 반도체부터 사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업종에 대한 플레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 뭐 나중에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였을 때 좋아지는 건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선호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큼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외환 시장과는 약간은 조금 상관이 낮은 네. 섹터에 대한 배팅 차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결국 이제 저희가 업황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뭐 외국계에서 뭐 winter is coming, 뭐 winter is here 뭐 이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완전히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고, 네. 국내 리포트들도 이제 내년도 말까지도 디램 가격의 반등이 어려울 거다. 뭐 이제 그런 보고서들을 저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이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생각보다 그게 덜하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은 전망들이 바뀌고 있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T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반도체가 다 많이 빠지고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가를 낮췄죠. 다소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이 좀 후행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좀 몇 가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두 기업은 최소한 D램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었을 때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비관하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수를 우리가 알고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짧게 보지 마시고 한번 월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결국에 굴곡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었지 빠진 적이 있었던가. 길게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반도체까지 빠질 것 같으면 공급을 조절하면 진짜 급반도 오거든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들 안 해주신 것도 저희들은 좀 많이 아쉬웠었고요.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처는 같아요. 뭐 그게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같아요. 그 기업들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만 우리 D램 정도가 이번에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다 생산이 됐는데 그 비메모리 업체들은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생산 가동이 좀 중단됐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그들은 뭐 기업에 대해서 공장이 없으니 이런 피해는 없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저 다른 부품들이 생산이 안 되니까 공급이 남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길게 갈 이슈였느냐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는 얘기는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면 계속해서 하락했었다는 그 수요까지 꺾인 거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실 때 지난해 워낙 많이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의 여러분들 소매 판매 한번 봐보세요. 제일 기업 많이 한 게 PC 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구재 쪽이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인데 지금 각 쇼핑 업체들이 재고를 충분히 쌓았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제품이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소매 판매가 좋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비관적으로 봤던 그동안 내구재 다 샀으니까 앞으로 안 살 거야 라는 가정은 또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도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내구재가 소비가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이전만큼 아니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의외로 수요가 많다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PC하고 가전 쪽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 쪽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휴대폰 쪽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견조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기업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봤던 거는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오죽했으면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PBR로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자산 주고 가치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일정 부분 하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논리적이로나 아니면 시장에 있었던 걸 너무 좀 과도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지울 수 없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 더 좋아지려면 역시 연말에 했던 쇼핑 시즌에서 조금 더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우려를 완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 준다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거고 또 기대처럼 내년 초반에 뭐 인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세대 그 CPU가 나와준다라면 물론 지금 컴퓨터용은 나왔지만 아직 서버용은 안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뭐 요즘 뭐 메타버스 안에 뭐해서 반도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왜 지금은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메타버스가 없었습니까? 그때 메타버스는 운송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논리들이 박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고 뭐 그 상태에서 뭐 좋게 얘기하면 계속 돌팔매 날라왔었던 거 저희들도 기억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다 해도 바닥에서 30% 올랐으면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비관론에 대해서 잘못 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까지 이제 메타버스만 뭐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쪽 메타버스에 이제 쏠리던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좀 뭐 괜찮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시장으로 좀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왜냐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메타버스 따라잡아야 돼?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사야 돼?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지수가 대세 상승기를 보이면 공통점들이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하나였었어요. 주도주가 있었죠. 예, 주도주가 있었고 그 주도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 분기 단위로 주도주들이 바뀌어요. 바뀌었죠. 예, 계속해서 앞서도 그렇습니다. 뭐 LG화학 올라갔다가 카카오 올라갔다가 막 바뀌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향후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도 또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 메타버스와 삼성전자 움직임을 따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저세상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 그렇죠? 저런 것들이 되려면 이전과는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통 이런 게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오히려 인프라주부터 먼저 움직였었어요. 자,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해서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클라우드도 더 갖춰지고 또 이걸 우리가 즐길 만한 막 기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와 관련주들이 먼저 갖춰지면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움직이고 나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저것 잘하려면 5G도 해야 돼 해서 또 갑자기 5G가 움직이고 오늘은 또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되려면 인프라 투자가 또 많이 돼야 돼 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이런 게 움직였다라면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는 이거를 깔기 위한 인프라냐 또 이거를 즐기기 위한 그렇죠? 또 이 인프라가 깔렸을 때 또 즐기기 위한 이런 거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따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있는 메타버스 관절 더 많이 오르면 결국 삼성전자 뒤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적일 정도로 더 많이 깔려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가 볼 땐 둘은 관계가 같은 종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같은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4차 산업을 즐길 수 있는 하나는 인프라 관련주인 거고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일 뿐인 거지. 예전에는 이게 순서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 정도 투자를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걸 둘을 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급하게 오른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도 있듯이 당연히 저 정도 크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네. 이런 산업들이 펼쳐졌을 때 그 주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옥석을 가리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왜?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크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크는 산업들은 현재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드림을 꿈을 다 현재 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긴 쉽지 않아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갔고 또 다른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 같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잘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분들 돈 나란히 벌었으면 키우는 거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무슨 옥석을 가려요. 실적 다 안 나올 텐데. 그렇죠? 하지만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꿈을 갖는 거는 분명히 다 같이 항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오른 다음에는 진짜 배기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중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또 사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어쨌든 오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 매매도 많이 하셨고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런 류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걸 고른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좀 맞는 것 결국은 같고.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크게 갑니다. 하드웨어는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그게 사실 다시 발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뭐냐면 투자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는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투자하려면 여기까지 투자에 대해서 숫자가 추정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추정이 불가능해요. 메타버스 세상이 얼마나 커질지 또 그 기업이 얼마나 커져갈지 우리는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판정하기 어려운 쪽이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면 올라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아요. 테슬라 지금 가치 산정이 됩니까? 저거 싸다고 해야 되나요? 비싸고 해야 되나요? 그 많은 실적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경쟁력을 믿는 거고 이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꿈을 믿고 있는 거죠. 실제 계속해서 실현해 왔으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는 버블이 아닌데 얘들은 버블이다라 얘기한다라는 것도 웃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잣대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어. 그리고 비슷한 그 테마 중에 좀 싼 거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오른 거, 뭐 좀 그런 것. 네. 그런 걸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걸 사는 게 맞는지.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주변보다는 대장을 끝까지 올고 가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 봐야 되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보면 사실 대부분 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게임주들 말씀하시는 예, 게임주들 네.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란 세상이라든가 지금 NFT 관련 기업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현재 플랫폼 기업, 게임,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 기업들 아니면 엔터 기업들 얘들밖에 없어요. 결국 이 기업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더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철강 이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죠? 우리가 알고 뭐 철강 아이언 가지고 NFT 할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러면 이 대체 수혜를 무관한 받고 아이언 뭐 이런 거. 잘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이걸 통해서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무한한 어떤 우리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옥석을 가리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 요 기업들은 생각보다 글로벌 경쟁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그럼 그 안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업들을 다 같이 이렇게 놓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뭐 딱 깨놓고 얘기하면 위메이드냐 NC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텐데 사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정답은 없죠. 없는 예, 거지만 예. 저는 센터장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많이 한번 좀 이 말씀하신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좀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우. 근데 매매는 진짜 어렵다라는 거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요. 와 이런 종목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짜 뭐 비트코인 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그 적응이 가능하지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실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 매매하신 분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성향이 그럼 비슷하시겠죠. 매매 패턴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매매 패턴도 한번 이승조 선생님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나오시 또 많이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맞아요.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끝까지 보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나는 메타버스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끝까지 매매 안 하겠어 하면은 되지만 할 거라면 제대로 이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익혀보고 또 어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정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러게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근데 조금 신선했던 게 그 메타버스 종목들과 결국은 IT 대형 종목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게 서로 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긍정적인 서로의 어떤 시너지를 네. 내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요번 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고 좋아진 거는 사실 게임주 메타버스주 날아갈 때는 시장 분위기 좋진 않았잖아요. 네. 네. 결국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거는 IT 대형주이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일단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이제 고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저가 메리트는 이제 사라진 건가? 그렇죠. 여기서 더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캐털리스트가 있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하나의 힌트로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메타버스가 네.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하고 혹시 그거 말고 또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좋게 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사실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이미 그 미국에다가 비메모리 공장을 네. 짓는다라고 얘기를 오늘 하고 발표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황이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TSMC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한테 물량이 넘어오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TSMC가 다 소화 못해서 넘어오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이제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네. 기대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교체 주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접는 폰, 흔히 그 폴더블 폰이 이제는 가격도 더 빠지고 기술력도 더 좋아지면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날 며칠 전인데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발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네. 이제 자동차에서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기사 보셨죠? 자, 이제 애플이 생각보다 우리 거를 안 쓸 건데 이번엔 좀 줄어들고 있지만 뭐 BMW를 비롯해서 자동차가 우리 수요를 이끌 겁니다. 이건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전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도체가 많이 오를 때 다마고치 열풍하고 또 우리가는 가전제품들이 타마고치. 이거 알면은 연식이 좀 된 거예요. 타마고치 많이 아시는 키워보셨죠? 분들은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네. 그거보다 더 컸던 게 가전제품들이 디지털화 생기면서 생긴 현상이었어요. 예전에 밥솥은 시간 기능 탐 이런 거 없었었어요. 그냥 취사 끝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전부 다 반도체였거든요. IoT 예. 뭐 그랬죠. 실제 IoT.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수요 중에 D램 수요 중에서도 한 17% 정도가 한 13%가 PC 쪽이고 나머지 16% 정도가 요 가전 쪽이고 가전이 더 커요. 오히려 컴퓨터보다 그런 기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자동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수요차가 창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여전히 그걸 상산하고 있는 것들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70%라는 것들. 가격 경쟁력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데 세련 수요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뭐 일단은 많이 올라와서 저가 매력은 없어졌다라고 인정하지만 향후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 관련 기업들은 예전에 비해서 뭐 대단한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하게 수직으로 오르고 유메이드처럼 그러지는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는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성장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1차적인 확인은 이제 소매 판매 이번에 있었던 12월에 있을 우리의 이 쇼핑 시즌에서 어느 정도 즉 내구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경감되느냐가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허들은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있을 인텔의 새로운 CPU. 그래서 서버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가지고 DDR5로 교체할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공장들 착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착공이긴 하겠지만 향후에 그와 관련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계속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의 흐름만 봤었을 때는 2,900선을 뭐 지난 10월에 한번 트라이 했다가 반등 나오고 요번에도 반등 나면서 약간 차트는 약간 쌍바닥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목에 다신 것처럼 바닥에 대한 신뢰에는 어느 정도 조금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박스피라는 약간 이제 예전의 오명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등 나왔다라고 볼 수 있냐 이제 이런 쪽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면 결국은 그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그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금 나스닥 조정받으면서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자꾸 환율을 얘기하는 게 과거에 결국은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왔던 시기에서는 사실 이 디커플링이 공식적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의 2기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엔 살짝 약화되긴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이거 이제 해소됐다고 봐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이제 국장 쳐다보지 않고 위장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거 다시 우리가 이제 뭐 반박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미국을 하느냐 한국을 하느냐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더 좋은 종목이 많지 않나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기업이나 종목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리지 않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덜 오르긴 했지만 미국도 관련 기업들 많이 오른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쪽이 좀 시총이 컸던 거고 우리는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많은 저도 댓글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덜 빠졌네, 더 빠졌네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오늘 반등했다고 많은 기업들이 반등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들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반등을 하고 빠질 때 다 같이 빠졌었으면 이런 분석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는 올라도 빠져도 많은 공감들을 못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소외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냐 아니냐보다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오르는 업종 우리도 같이 오르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같은 맥락에서 보고 다만 미국에서 그래도 첨단 산업이 움직일 때 우리가 그 관련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작다 보니 우리가 지수가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기업들이라는 움직임들은 비슷해 보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떤 성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죄송하기도 했지만 실제 말 함부로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올랐어. 그러면 전자 위에 나머지 업종 삼성전자 별명이 수급 청소기잖아요. 얘 한번 오르고 나면 나머지는 또 다 빠져요. 싹 빨아들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늘 지수 올랐습니다. 짝짝짝거리는데 사실 빠진 업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투자자들은 화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은 디커플링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동조해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떤 걸 보고 있느냐 글로벌적으로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수만 놓고 봐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은 디커플링은
조금은 완화되는 국면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디커플링 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글로벌 병목 현상이었었는데 네. 병목 현상이 온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우려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했더니 다들 동의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해상 운임 관련 네. 그 운임이 한 20% 이상 빠졌고 또 BDI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이나 11월에 있었던 이 병목 현상의 가장 극점이었었던 이유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전 세계 쇼핑 업체들이 좀 무리하게 이렇게 땡겨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쇼핑 시즌이 지나면 그 정도 물량을 이렇게 주문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그 완화되는 폭은 조금 우리 기대치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정점에 대한 기대는 있다라고 보면 미국과 우리가 완전히 동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정도의 이런 불균형은 아니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파월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뭐 이제 봐야 되겠지만 갑자기 이익이 됐다고 전 파월이 바뀔 거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이 한번 딱 해가지고 나 두 번째 줬어 이제 내가 확 바뀌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 없죠. 예. 예. 그러니까 파월은 되게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해서 경제를 해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도 맞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만큼 두려운 게 글로벌 부채입니다. 자,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성장도 없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이번에 12월 회에서 더 빨라지고 이전보다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라기보다는 찍어내는 걸 줄이는 속도는 늘릴 거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그게 반드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연준에서 나올 얘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보다 속도를 높이고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끝낼게라는 데서는 동감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 뭐 부장님이나 뭐 두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누가 보더라도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큽니다. 네. 그렇죠?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큰데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성장이 부러져요. 그거를 파월은 원치 않을 거고요.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요인이 다를 건데 지금 당장은 누가 봐도 공급 측면의 요인입니다. 이럴 때는 현재 있는 돈을 뿌려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내년 이맘때는 같은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병목 현상보다는 임금이 올라가서 실제 고용이 좋아져서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이동도 없어지면서 우리가 알고는 고용도 되게 타이트해졌고 또 임금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고 요때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똑같은 인플레이션이지만 공급이냐 수요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거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수요 때문이다라고 해서 옮겨갈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렇죠? 수요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나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전히 공급이 너무 심한데 금리를 올리겠다라면 이거는 정말 시장의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한국 금통이 있는데 금리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미 뭐 올린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네. 기대를 줬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그 정도 금리 올리는 건 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결국은 이제 코멘트일 텐데 코멘트에 대한 단어가 여전히 금융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금융 불균형 완화 쪽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별로 안 남은 거죠.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간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할 것이고 이걸 좀 넘어서 그동안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프터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이 금리를 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여부보다도 네.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진행되고 있던 한은이 얘기했었던 금융 불균형 완화에서 말을 바꿔서
더 치고 나가는 인플레 쪽이어가지고 그죠? 이게 여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언지를 줄 것인지 여부가 저는 더 핵심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좀 부연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 금리가 2.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0.75. 내일 금리를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1%니까 맞아요.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이미 100bp가 훨씬 더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요번에 인상하고 내년도에 총재 임기 끝나기 전에 1월 내지는 2월에 한 번 더 할 수도 것이다. 있다. 예. 라는 것까지 사실 시장에는 반영을 했어요. 채권 금리에는. 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얼마만큼이나 프라이싱 됐는지는 그거는 제가 아직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움직임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 뭐 주식 시장도 내년 한반 정도까지는 반영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금융 시장 불균형 완화를 거기까지 보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한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기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터 역할을 자처 했을 경우 네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영의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회를 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패널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약간 이제 뭐 반박은 아니지만 그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느꼈던 게 내년도 시장 어쨌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그 센터장님 견해도 그렇고 시장이 생각하는 견해도 좀 비슷할 것 같은 게 파월이 연임을 했지만 기존 스탠스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여전히 뭐 경기에 뭐 약간 부양적인 스탠스를 그래도 조금 이어갈 거다라는 게 조금 만약에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파월이 긴축의 속도를 좀 빨리 하거나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지거나 이러면은 시장은 조금 충격을 가능성이 받거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요번에 브레이너드하고 경합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파월을 한 이유도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바이든 맞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예,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결국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라는 의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저는 12월 FOMC에서는 조금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내일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미 그 부분에서도 일부 좀 반영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은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준 스탠스가 좀 호키시하게 바뀔 가능성들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사실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견해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안 바뀐다라는 얘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이번 12월에 연준이 생각보다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연준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 할 거고, 성장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그러려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치고 나가서 공격적일 가능성, 아마 그게 우리 센터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희한하게도 내가 돈은 더 빨리 걷어들일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은 고용이나 성장을 보고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네. 출렁이다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매파적으로 바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그게 금리 인상까지 굉장히 앞당기면서 굉장히 강하게 할 거다 뉘앙스까지 치고 나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현재 이런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돈 찍어내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성장도 지금 미진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네, 저도 네. 인정을 하고요. 그거는 파월이 원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고는 성장의 싹을 여기서 꺾어버리면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 아까 성장을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자꾸 파월은 보고 싶어하는 게 같은 인플레이지만 인플레 대응을 하되 이게 공급이 아니라 수요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라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얘기를 더 공격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의 부정적인 충격은 일부 주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크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추세를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이제 말씀은 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년도의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가 경기보다 앞서서 빨라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뒤에서 받쳐주면서 갈 거냐는 내년도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키 맞습니다. 이슈가 될 것 네네.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단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게 음. 같은 금리를 올려도 같은 테이퍼링을 해도 네. 그죠? 빨라도 느려도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되게 큰 게 네네. 성장이 미진한데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고요. 성장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통화정책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통화정책 정상화면 부정적인 영향이 덜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 즉 성장이 미진한데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그런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어떤 속도의 차이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적인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과 네. 경기의 속도의 맞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예,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말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대충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시장에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했고 네. 저는 이제 매매도 굉장히 아마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저만큼 매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예. 너무 대응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모든 걸 작파하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대응이 할 수 있는 시장인데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하시면 생각보다 대응이 너무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다중 주도주 시대입니다. 다중 예, 주도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 변수를 너무 많이 보는 것보다도 현재 시장의 성장을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분기마다 지금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도주군을 분기마다 잘 따라가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만 엇박자만 나면 지수가 얼마 가느냐를 떠나서 손실이 나신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피로감만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바뀌는 체인지 국면에서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러려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신문의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보신다라면 그래도 대응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말씀 주신 김에 네. 이것까지 여쭤보면 100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사실 올해 주도주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처럼 이렇게 예. 좀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네. 내년에도 요 세 개의 섹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도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내년도에 요거 말고 새롭게 부각될 만한 섹터를 보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사실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설비 투자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고 계신다라면 네.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현재 있는 사이클 관련 기업들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경험한 국가들, 그린 관련 국가들, 그 그린을 선두적으로 했던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장애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바람이 안 분다든가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음. 결국 우리의 또 다른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부가 원전 안 한다고 해서 원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실제 글로벌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 그렇죠? 집 사지 말라는데 집 산 사람이 돈 벌었고요. 원전 안 한다고 원전 산 사람은 다 돈 벌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정책보다도 시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선 국가들이 그 실패를 딛고자 해서 지금 또 다른 제시하는 솔루션이 우리한테도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를 보급률이 되게 많아지면서 지금 겪는 부작용들이 또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관련주로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국가들이 현재 겪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려는 이 정책들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잘 속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대본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아, 센터장님은 역시 대본 없이 하는 게 믿고 제일 보는 좋습니다. 우리 예. 센터장님. 예.
네, 이제 여기서 우리 센터장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선엽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